KBS 일라디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소련 양강이 경쟁하던 국제질서는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중국의 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가 힘을 잃고 이제는 다수의 강대국이 분점하는 다극화 체제가 도래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한 패권 국가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극화라는 개념을 주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오히려 다극화된 세계를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행보와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역시 이런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다극화 체제는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필리핀 소식 알아봅니다. 필리핀에서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으로 정계가 시끄럽다고 하네요. 하원에서 통과한 탄핵안은 상원의 결정을 앞둔 상태라고 하는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필리핀 정치 상황 살펴봅니다. 2월 25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10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침략 책임을 묻지 않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만 결국 수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뒤 이뤄진 표결에서 상임 이사국 5개 국가가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에 오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사회민주당과 부활절까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결과 기민기사연합이 208석, 3인당이 120석을 배분받아 합계 의석수가 전체 630명의 절반을 넘겼는데요.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이 두 번째로 많은 152석을 확보했습니다만 다른 정당들이 방화벽 원칙에 따라서 협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치권 좌우를 대표하는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 이른바 대연정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핵심으로 부상한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배치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있었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국경 보안과 마약 밀매 단속하는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30일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상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이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송으로 유명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버타 플렉이 24일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렉은 2022년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인 사연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2020년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 5차례 수상했고 특히 1973년과 74년 2년 연속 그래미상 올해 레코드를 수상했으며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미국 사회 인종차별과 불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대가. 네, 24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유럽 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배치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미국의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데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이걸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우리가 만약에 현명하다면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막는 안전 보장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가 중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경제 협력 방안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광물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 같다고요. 아마 이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대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겠다면서 서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미국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물 협정 최종 합의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미국 쪽에서 제안한 광물협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항만을 비롯한 다른 사회 기반 시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자원 수입의 거의 100%를 미국이 다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요. 네. 우크라이나 기금액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의 돈을 줘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자원을 통해서 얻은 실제 수입이 11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요.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한 금액의 거의 4배가 넘는 건데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2022년부터 전쟁부터 이제 24년 말까지 448억 달러 투입을 했고요.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12억 달러 투입했는데 거기에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측면에서 유럽연합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을 하는 것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유럽 쪽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더 많이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구하면서 종전협상에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자신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또 한 곳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의 네. 이야기죠. 살얼음판 위의 평화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 동시에 뭔가 좀 평화 무드로 가는가 했었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다시 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혀서 네. 하마스와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평화 협상이 다시 살얼음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투 장교를 위한 행사에 참석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세력 대부분을 제거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라면서 협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지 목표를 완수할 것이고 언제든지 격렬한 전투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 인질 석방 선전 행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 인질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정돼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명의 석방을 거부하면서 5주간 지속되는 휴전은 1단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7차 인질 수감자 교환 합의에 따라서 지난 22일 날 이스라엘 인질 6명을 석방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연기하자 휴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발했고요. 이스라엘이 예정대로 수감자를 풀어줄 때까지 휴전 협상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멈춘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달 19일 날 6주 동안 해서 1단계 휴전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다음 달 1일까지 종료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휴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쟁 재개를 저울질하면서 이번 휴전 역시 굉장히 불안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휴전을 중재했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가 휴전 협상위에서 중동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26일쯤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어떻게 될지 네.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백 투 더 가솔린. 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예전에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네. 일단 내연기관차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폭증하던 전기차 수요가 정책에 접어들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S&P 글로벌 모빌리티 추정치를 인용해서 올해 글로벌에 출시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모델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신모델 출시가 205개로 전년 대비 4%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신모델은 43% 늘어나면서 116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하이브리드에 주목하거나 기존 내연기관차로 돌아서면서 좀 유행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M사 좀 그 고급차 만든 그 회사에서는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전기차 모델은 17종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가솔린은 19종 모델을 더 출시한다고 합니다. 많군요. 가솔린 네. 더 많이 출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B사도 역시 영국에서 그 미니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재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옥스포드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 생산을 포함해서 6억 파운드 우론으로 거의 1조 90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유명 고급 자동차 회사 측에서도 네. 그 판매량이 이제 전기차 모델 판매량이 49%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회사 측에서도 새로운 내연기관차 모델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한때는 막 전기차. 모두가 전기차였는데 예. 갑자기 전기차에서 아니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휘발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B사의 CEO는요. 전기차 사업에서 물론 회사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내연기관 관련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차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기술 그러니까 뭐 트렌드, 그러니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측에서도 당초 2033년까지 유럽에서 가솔린 차량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그렇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휘발유 자동차, 픽업 트럭 이런 거를 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로 바뀌면서 유럽연합은 전기차 위주로 규정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에 각 완성차 업체 탄소 배출량을 2021년 기준에서 15%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죠.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에서 새로운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네. 해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은 배기가스 배출 규정과 2035년 조치를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B사의 관계자는 작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의 전면적인 금지는 잘못된 방식이자 가짜 해결책이라고 말하면서 네. 미국과 결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미국의 파워가 또 굉장히 크구나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맑고 밝고 건강하게. 네, 예전에 CF에서 이런 맞아요. 화장품 CF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경찰 학교 졸업을 앞둔 60명의 남녀 경찰 후보생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법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번 메이크업 강좌는 일본을 대표하는 S사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준 거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메이크업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춤형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피부 보습 방법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요.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맞아요. 매끈하게 화장하기 전에. 맞아요. 이제 그걸 바르면 매끈해 보이는데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거 사용하는 방법 눈썹 그리기 재료라거든요. 이런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인 메이크업 기술 포함해서 어. 눈썹 다듬기, 머리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네. 알려줬다고 합니다. 화장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 후보생들도 교본에 따라서 마스크팩을 붙이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눈썹을 네. 그리는 등 강좌를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예. 이 한 남성 경찰 후보생은 한 번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죠. 경찰관이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메이크업을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강좌를 도입한 이유는 졸업생들에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직접 만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사람들 많이 대하기 때문에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야마구치 경찰학교도 비슷한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지금까지는 건강하게가 위주였습니다. 그렇죠. 튼튼해야 되고 네, 힘을 지켜야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맑고 밝은 외모까지 갖춰야 되게 됐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진짜 경찰 본인의 업무와 관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남성들이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3살 입맛 80까지 간다. 그래서 네. 어릴 때 입맛을 잘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릴 때 뭘 먹었느냐가 평생 동안 나의 맞습니다. 입맛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탈러시아를 선언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러시아에서 인기 있었던 탄산 음료 3위를 기록한 C사 코카콜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회사는 병행 수입을 받고 현지 제조업체와 경쟁을 위한 전략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러시아 내 이 제조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외국 기업들이 거의 다 떠났거든요. 그렇죠. 뭐 1달러 주고 나온 회사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대신해서 생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바뀌지 않았던 거고요. 맛이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철수하고 나서 이 코카콜라 판매량이 2021년에서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약간 끝나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예.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실 러시아 기업이 이 코카콜라 빈자리를 채우면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코카콜라가 다시 돌아오면은 왕자를 다시 그럴 수 탈환할 것으로 있겠는데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 역사서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코카콜라 회사 외에도 뭐 의류회사 이런 회사들도 점점 서방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기업들이 정말 시장 분석을 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목욕을 하기 위한 목욕.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인도 환경당국이 지난 20일 날 겐지강 포함해서 주요 강의 수질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종교 행사로 꼽히는 힌두 축제인데요. 쿰부 멜라 기간 동안에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에 있는 프라야그라지 지역의 수질을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축제 기간이 1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겐지강과 야무나강 그리고
사라스와타니 강, 이 강은 사실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네. 신화 속에 존재하는 건데 이 세 개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목욕하는 것이 이 축제 핵심 아. 의식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목욕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뉴스에서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셨죠? 많이 예. 본 그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장균 수치가 안전 기준이 100ml당 2,500유닛, 그러니까 2,500단인데요. 이걸 네. 크게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성스러운 목욕을 하고 다시 한번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더러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주요 목욕 의식이 있었던 날 겐지스강의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100ml당 11,000단위, 그러니까 기준치 4배가 와. 넘었다고 합니다. 대변성 대장균 단어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예, 건데 이게 예, 예. 물론 장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인데요. 물에서 만약에 검출이 되면 여기서 유래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기생충,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등 유해 병원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물이었던 거잖아요. 네, 왜 파리 올림픽 할 때도 맞아요. 생강 예, 더럽다고 예. 굉장히 네, 많이 네, 많았. 네. 그때도 이제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오염된 강물에 노출이 되면 위장 감염, 아유, 피부 그럼요. 발진, 장티푸스, A형 간염, 호흡기 감염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물론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하는 의식이긴 하지만 네. 이걸 하다가는 생명에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걸 식수 조리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도 굉장히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타르 프레데시 주지사는 주정부가 물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목욕은 물론이고 음용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에서 한 조사 결과 대장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또 다들 하실 네. 거란 말이에요. 또 함부로 또 말하기가 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팩트는 대장균이 네, 네. 굉장히 아, 기준치 물을- 초과해서 많이 들어있다라는 네, 겁니다.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별세 소식 전해드렸던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들려드립니다.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heard he sang a good song. I heard he had a style. And so I came to see him to listen for a while. And there he was, this young boy, a stranger to my eyes,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felt all flushed with fever, embarrassed by the crowd. I felt he found my letters and read each one out loud. I prayed that he would finish, but he just kept right on,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sang as if he knew me in all my dark despai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의 안산 용인고속도로 고속도로 연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가다리가 무너짐에서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소방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의 국도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25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11명이 다쳤습니다. 50대 여성 승객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참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집권 여당발 극우 파시즘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8일 출간하는 저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로 가보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정치권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사태가 아주 큰 이슈라고요. 네, 이번 탄핵은 필리핀 정치사에서 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사례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핵 사태의 배경이 된 것은 암살 위협 발언 논란입니다. 작년 11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암살될 경우 대통령과 영부인 하원 의장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경원들에게 내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었으며 네. 대통령실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부패 및 공적 자금 오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부통령은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약 1,100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오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산 신고 누락 및 불처불명 자산 보유 의혹도 제기되면서 부패 혐의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전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데 지금 현재의 대통령인 마르코스의 러닝메이트로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전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입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미나노 출신 대통령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필리핀 공화국의 지도층은 항상 북부 지역에 독점해왔고 루송과 비사야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마닐라 중심의 정치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네.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부통령 연합은 필리핀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2028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필리핀은 6년 단임제로 현 마르코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사라 두테르테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지지자들은 확신했지만 네. 연합 내부의 4분의 1은 하원 의장인 마틴 로무알데스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길 원했습니다. 아. 결국 마르코스 두테르테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네. 동맹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이 탄핵안이 지금 상원에 올라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번 달 5일 필리핀 하원에서 전체 306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탄핵 사유에는 헌법 위반, 부패, 공공신뢰 배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상원 탄핵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탄핵안이 상원으로 의관됨에 따라 24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부통령의 탄핵이 확정됩니다. 상원 재판은 6월 2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험성과 절차적 결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탄핵 무효화 요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속도로 진행된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권이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선 마르코스 대통령은 본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부통령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네. 반면 두테르테 지지층은 정치적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와 집회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필리핀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2028년 3년 남았어요. 이 대통령 선거에도 뭐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탄핵이 두테르테 부통령이라든지 유력 후보들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필리핀이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8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네. 아직 공식적인 후보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그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친마르코스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될 경우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며 향후 공직 선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8년 대선에서 그녀가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필리핀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상원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의 정치적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차기 대선 판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필리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전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유럽의 동맹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또 국제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다극화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 용어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제 질서의 역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전에는 여러 힘 있는 나라들, 즉 열강들이 산지에 있어서 서로 각축하다가 네. 뭐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까지 치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갖다 흔히들 제국주의 열강 시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뒤에는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뭐 초강대국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 즉 미국과 소련이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맹주가 돼서 세계를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면서 맞서왔다. 근데 이제 이 양극 체제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일극 체제도 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좀 힘이 저하되니까는 예. 이른바 미중 양강 체제, 흔히들 G2 체제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상대적 국력과 영향이 저하됐는데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극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극화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오던 것인데 네. 미국 일극 체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여러 국가가 상호 영향을 행사하며 이른바 여러 가지 극이 있다. 다극 체제다. 네, 네, 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즉 전략적 연대가 아주 강화됐고 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별 효과가 없었고 없었죠. 네. 이런 서방의 제재에 불참한 글로벌 사우스란 비미적인 반미가 아니라 비미적인 국가들의 연합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일극 체제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다극화 체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원래 다극화란 말은 처음에 2007년 메넨 안보회의에서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인데 그렇군요. 그것이 한 15, 16년 만에 이제 대중화된 거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다극화 체제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이제 우선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런 인정을 하고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0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세계 정부가 되는 책임을 떠맡았다. 이건 지금 미국의 일극 체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별로 우리한테 좋지 않았다. 지금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에 단순히 일극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다극화 세계로 세계의 다른 곳에 여러 열강이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이제 미국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화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에 앞서서 또 루비오 장관은 자신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런 미국의 일극 체제, 즉 미국의 세계 정부가 체제가 미국이 아주 안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후 세계 질서는 단순히 한물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해가 되는 무기이다. 그래서 미국이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든 자기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래서 그런 전후 질서는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일극 체제가 한물 갖고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우리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나 억울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억울한 것까지는 없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군요. 그래서 네.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던 지난 16일, 18일 열린 민엔 안보 회의에서 네. 끝나고 나서 리포트를 냈어요. 한 권짜리. 그 리포트 제목이 다극화입니다. 아예. 그래서 거기서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진정한 다극화가 아닐 수도 있으나 네. 우리는 이미 다극화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장관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련된 어떤 조처, 정책 같은 게 그죠. 있을까요? 트럼프 취임 전으로 뭐 수없이 쏟아내고 있죠. 네. 취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가 미국령으로 하자. 그리고 네, 캐나다는 네. 미국의 51번째 주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일극 체제에서 패권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냥 서슴없이 막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국제 규율을 무너뜨리는 거 있는 행위죠. 또 하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복적인 보편 관세를 갖다가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리겠다다가 이제 협상에 들어갔고 중국에게는 10%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소비세인 부가세도에 대해서도 대항해서 관세를 물리겠다. 부가세라는 건 소비세가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관세, 국내세인데 예, 그렇죠. 관세 장벽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 당일엔 21일 미국의 모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의했고 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하죠. 이를 폐쇄한다 했고 14일에는 각국의 서방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반미 체제의 반대 운동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 기금도 폐쇄하겠다. 이런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 NED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북 풍선 날려보내는 네. 대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북한 활동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나니까 이제 그 반북한 운동하는 단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또 트럼프는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합의했죠. 그렇죠.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나토에 불과하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런 협상의 틀을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배제하고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푸틴의 얘기를 갖다 거진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비 삭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국방비를 8%씩 삭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미국 국방비가 8,500억 달러인데 5년 뒤에는 한 5,600억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네.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미국 내엔 아이언돔 이른바 미사일망을 건설하고 국경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주둔이 축소되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처들이 다극화 체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조처들은 결국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고 태각하겠다. 미국의 국익만 집중적으로 챙기겠다. 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주도했던 패권국가 역할을 포기하겠다. 즉 미국이 패권국의 일극 체제를 이제는 안 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2차 대전 뒤에 미국은 식민지 및 영토 팽창에 기반했던 19세기적 제국주의 질서를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른바 영토 팽창 같은 걸 안 해가지고 반대했고 그렇죠.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 시장을 다 개방해 줬습니다. 네. 또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이념 체제 지원도 했습니다. 아까 USAID 국제개발을 통해서 주로 네.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 비자본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억제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패권국가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미국은 스스로를 자신들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자비로운 패권 국가다. 혹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국제 질서를 관장하는 예외적인 유일 초강대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정책들, 조처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린란드, 파나마 이렇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요. 미국령 하겠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퇴각하는 대신에 이제 자기의 세력권, 즉 아메리카 대륙의 세력권을 갖다가 공고히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른바 공격적인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복적인 보편과 앞서 말한 대로 네. 미국 패권국의 경제적인 역할이던 자유무역주의 옹호 그리고 자국시장 개방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협상,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쪽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준 것은 네. 미국이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겠다는 즉 여태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세력권을 인정 못하겠다. 이거 지정학에서 흔히 말하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국체에서 미국이 패권국가인데 왜 어떻게 니네들이 세력권을 갖고 있으니 이거 인정 안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 일국체제가 끝나고 다극화 도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트럼프는 지난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서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러시아도 이제는 쫓아내버렸던 이제 G7 주요 7개국에 복귀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주석 같이 만나서 3자 회동을 해서 우리 군사 예산을 갖다가 한번 절반으로 삭감해보자. 뭐 이런 충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제 협상해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극화 체제를 인정하고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 네. 미국만 챙기겠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패권 국가의 역할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즉 힘에 부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국익의 최선인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겠다 이런 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패권국가 역할을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다는 미국의 우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드미트리 트레닌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교수가 이 트럼프의 이런 조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워싱턴의 목표는 쇠퇴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다극화 질서에서 여러 동등한 주의자 중 제1인자가 되는 것이다. 즉 유일 초우 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은 적지만은 네. 여러 열강 중에서 첫 번째 열강, 제1의 열강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거죠. 1등은 1등이고 예, 싶고 예, 내가 예.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 챙기는 일은 안 하겠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네, 쉽게 네, 해볼 네,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미국이 인정하겠다는 다극화 세계는 뭐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평화, 분쟁 이런 측면에서 네. 볼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 패권 국가 역할을 하던 인마 일극 체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네. 미국이 규율한 일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왜 악법보다는 아니 무법보다는 그래도 악법이 낫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패권 국가 역할을 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많이 받지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자유무역하고 시장을 개방해주고 해로를 보호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주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국익만을 직접 챙기겠다 하면은 국제사회나 각국이 치료할 비용이 커질 수가 있고 분쟁이 또 악화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둔 미러의 담판이 그런 약간 그런 징후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 더 나선 모습이기도 하지만 열강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서 약소국의 운명과 그리고 세계 지도를 마음대로 쭉쭉 그어버리는 옛날 네. 19세기식 그 행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제국주의 행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뒤에 미소 양극체에서 봤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날 때 전승국들이 얄타에서 모여서 이른바 세력권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소련 이 정도. 우리는 네. 이른바 그래서 2차 대전의 질서를 얄타 체제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뭐 냉전 체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비록 냉전은 치렀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세력 균형을 유정해서 큰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차원 전쟁이 아니라 차원 평화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일극체에서 분쟁과 전쟁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사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극화 시대가 많이 인정한다면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타협한다면은 다극화 체제도 얄타 체제의 발전된 버전, 다른 버전, 즉 이른바 얄타 체제 2.0이 있을 수 않겠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국화 체제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뭐 최대의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과 뭐 다른 나라, 특히 네네. 뭐 중국, 러시아와의 네네. 관계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의 미국이 추구하는 이런 정책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세계 지정학의 3대 국가라고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어떤 세력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거기서 유럽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은 지난 18일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을 시작했는데 네. 미국과 러시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아니다. 그건 그중에 하나고 포괄적으로 양자 미러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규정한 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맞서겠다는 이른바 역키신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중국을 의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키신저가 네. 원래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중국과 수교하고서 이제 소련에 맞서는 미중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네. 반대로 즉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 손잡는 그래서 역키신저 전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푸틴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이제 그 미국 러시아 협상이 있고 나서 그래서 중러 관계가 제3자나 영향받지도 않고 제3자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미국에 의해서 우리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양국의 예. 전략 관계를 재확인한 거죠. 어쨌든 간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미중러 삼각관계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들 또 중동과 서남아시아 등지에 있는 비미적인 글로벌 사우스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최근에 이제 유럽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죠. 지금. 그래서 네. 러시아 일방적으로 러시아 타협한다 네,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럽은 독자 핵 전략도 갖추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러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네. 변화의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다국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 질서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이 함께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